늙은이 하나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카드값 정도는 당연히 내셔야죠.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68살 윤정자. 저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손주 돌보러 서울에 올라갔다가 며느리 최수빈에게 당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겉으로는 친절하던 며느리가 뒤로는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제 카드로 무단 소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VIP까지 가입하더군요. 카드값이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사돈에게서 걸려온 충격적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앞에서 카드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시장에서 막 장사를 마친 참이었어요. 며느리 수빈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다정한 목소리였죠.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다며 서울로 올라와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게 일도 있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약해졌죠. 5살 된 우리 민준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기로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한동안 쉰다고 인사를 돌렸죠. 3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막상 문을 닫으려니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명절 때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말라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죠.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들 도현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는데 아들의 표정이 영 편해 보이지 않더군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것저것 물어봤죠. 민준이는 잘 지내는지, 수빈이는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아들은 그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죠. 저는 평생 단독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곳이 낯설고 어지러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해지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빈이가 나왔습니다. 웃으며 반겨주긴 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넓은 베란다. 우리 시골집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제 방을 안내해 줬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도 없고 환기도 잘 안 되는 곳이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원래 다용도실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고맙다고 인사했죠.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는 손주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여기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수빈이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민준이를 제게서 떼어내며 저녁 준비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막 도착한 제게 말입니다. 쉴 틈도 주지 않았죠.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거의 없었어요. 수빈이에게 물어보니 장을 봐오라고 하더군요. 근처 마트 위치를 대충 알려주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마트를 찾아 헤맸어요. 스마트폰도 잘 다루지 못해서 지도를 볼 수가 없었죠.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마트를 찾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8살 나이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막길을 걷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수빈이가 왜 이렇게 늦었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사과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손에 익은 일이라 금방 했어요. 된장찌개에 불고기, 나물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을 때 수빈이가 나왔어요. 음식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집밥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뭘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수빈이는 한숨을 쉬며 그냥 이걸 먹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태도에서 불만이 가득했죠.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수빈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도현이는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민준이만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잘 먹어줬죠. 설거지를 하는데 수빈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을 알려주겠다며 제게 수첩을 건넸어요.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민준이 유치원 등원, 집 청소, 빨래, 점심 준비, 민준이 유치원 하원, 저녁 준비, 민준이 재우기까지. 하루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로 온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수빈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커리어 우먼이라 집안일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일까? 하지만 이미 가게도 정리했고 손주도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살이가 시작됐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빈이가 원하는 메뉴는 매일 달랐죠. 어제는 한식이 싫다더니 오늘은 샐러드를 해달라고 했어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집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넓은 집이라 청소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거실, 방, 부엌,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아야 했죠. 빨래도 제 몫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옷을 자주 갈아입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도 2~3벌씩 빨랫감이 나왔죠. 고급 브랜드 옷들이라 손빨래를 해야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였거든요. 간단히 뭘 먹고 나면 민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돌아와서는 아이를 돌봤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놀아주었죠.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를 잘 따라줬어요. 저녁 준비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수빈이의 입맛이 까다로워서 매번 뭘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한 번은 생선을 구웠는데 비린내가 난다며 먹지도 않더군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
부엌 정리, 민준이 씻기기, 재우기까지 해야 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몸은 파김치가 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쉬는 날이 있는지. 수빈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쉬냐고 되묻더군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부려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못했죠.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이가 제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장 볼 때 쓰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수빈이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가 불편했거든요. 카드를 받아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날은 장을 많이 봐야 했어요. 일주일치 식재료를 한꺼번에 사야 했거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을 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빈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카드가 제 명의로 된 거냐고요. 수빈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만든 거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다니. 언제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만들어뒀다고 하더군요. 신분증 사본을 도현이에게서 받아서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장 볼 때만 쓴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쓰는 거니까 금액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카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 지갑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마트에서 쓰고 지갑에 넣어뒀는데 말입니다. 수빈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가져갔다는 거죠. 저는 뭘 사셨냐고 물었습니다. 수빈이는 그냥 생필품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수빈이가 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 가방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 카드로 산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냥 예쁘다고만 말했죠. 수빈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드 결제 안내였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죠. 180만 원이나 되더군요. 저는 그날 마트에서 10만 원어치밖에 안 샀는데 말입니다.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카드를 쓰셨냐고요. 수빈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화장품 좀 샀다고요. 곧 갚을 거라면서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갚는다니까요. 며느리를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수빈이를 찾아갔어요. 혹시 또 카드를 쓰셨냐고 물었습니다. 수빈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며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돈에 집착한다니요. 제 명의 카드인데 제가 금액을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수빈이 앞에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문자가 왔어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공포스러웠어요. 이대로 가다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들 도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제 카드를 너무 많이 쓴다고요. 도현이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가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빈이의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따가웠죠.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수빈이와 도현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카드 좀 그만 쓰라고 하니까 수빈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엄마가 뭐가 대단하다고 돈을 그렇게 아끼냐고요. 그냥 늙은이 하나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늙은이라니요. 먹여 살린다니요. 저는 그저 손주를 돌보러 온 건데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젯밤 들은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빈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빈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옥순이라는 분이었어요. 70살쯤 되신 분인데 항상 밝게 인사를 해주셨죠. 옥순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옥순 씨가 워낙 강하게 이끌어서 따라갔어요. 옥순 씨 집에 들어가니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조용히 차를 따라주면서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가 제 카드를 마음대로 쓴다는 것, 저를 하녀처럼 부린다는 것, 늙은이라고 무시한다는 것까지요. 옥순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요. 딸네 집에서 살 때 딸 부부에게 똑같이 당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분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요. 옥순 씨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옥순 씨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라고요. 정확히 뭘 샀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민준이에게 물어가며
겨우 확인했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백화점 의류, 레스토랑 식사, 심지어 호텔 스파까지. 온갖 고급 소비 내역이 빼곡했어요. 총 금액은 벌써 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수빈이가 이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생필품이라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회원 가입비까지 제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200만 원짜리 회원권이었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이 사람이 저를 뭘로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빈이가 또 새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하더군요. 오늘 세일해서 싸게 샀다면서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옷도 제 카드로 산 거냐고요. 수빈이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왜 자꾸 그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좀 썼으면 좋겠다고요. 수빈이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 뭐가 대수냐면서요. 그 정도 금액이라니요. 7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 정도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냐고요. 수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공짜로 얹혀 사는 거 아니냐고요. 밥 먹고 자는 것도 다 자기네 돈이라면서요. 그러니 이 정도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짜로 얹혀 산다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민준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이게 공짜로 얹혀 사는 건가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빈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에 들어와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350만 원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려고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어요. 이러면 수빈이와 크게 싸울 게 뻔했거든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카드를 정지시켜야 할까, 아니면 참고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옥순 씨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옥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카드를 정지시키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았거든요. 옥순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미 관계는 깨진 거라고. 지금은 내 인생을 지켜야 할 때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담원에게 사용 정지를 요청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빈이었어요. 제가 전화하는 걸 본 거죠.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빈이의 기세에 눌려서요. 수빈이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어요. 함부로 카드를 정지시키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수빈이는 휴대폰을 던져주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이었어요.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수빈이는 평소처럼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새로 산 액세서리를 자랑하는 SNS를 올리고 있더군요. 제 카드로 산 걸로요.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준이만 할머니 괜찮냐고 걱정해줬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빈이가 외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면서요. 또 제 카드를 들고 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600만 원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했나 봐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수빈이 어머니 최미라 씨였습니다. 미라 씨는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고상한 척하면서 뒤로는 저를 시골 사람이라고 얕잡아 봤죠. 하지만 그날 전화는 달랐습니다. 미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백화점 VIP 카드를 만들면서 제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 말입니다. 미라 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VIP 카드 명의 도용이라니요. 이건 단순한 무단 사용이 아니라 범죄 아닌가요? 미라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빈이가 백화점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아냐고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쓴다고요. 그것도 전부 제 카드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요. 저는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요. 딸이 시어머니 카드를 쓴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 했다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수빈이뿐만 아니라 사돈까지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호구로 본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대로 맞서야겠다고요. 미라 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라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빈이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쓴다는 것, 그것도 전부 제 명의 카드로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인데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을 팔아서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달 반이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그때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요. 이대로 가다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전화 생각뿐이었죠. 수빈이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식사 후에 수빈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요. 수빈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고요. 수빈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면서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제 카드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수빈이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는 거니까 이 정도는 내야 하는 거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짜로 먹고 잔다니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민준이를 돌보는데요. 이게 공짜인가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고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는 게 공짜냐고요? 수빈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 정도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요. 며느리 집에 왔으면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하다니요. 이 사람은 저를 뭘로 보는 건가요? 가사도우미인가요? 수빈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카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된다면서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명의 카드인데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냐고요. 지금 얼마나 썼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요. 수빈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총액이 2,300만 원이나 됐어요. 2달 만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2,300만 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수빈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 정도면 적게 쓴 거라고요. 보통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쓴다면서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수빈이를 바라봤죠. 수빈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온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불평하냐고요. 처음부터 각오하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각오라니요. 저는 손주 돌보러 온 건데 무슨 각오를 하고 와야 하나요? 2천만 원씩 쓸 각오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요. 수빈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중에 갚을 거라고 걱정 말라면서요. 나중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수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날 오후 옥순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옥순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라 씨의 전화, 수빈이와의 대화, 2,3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요. 옥순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니, 그럴 수가 있나요? 아들은 어떻게 되고요? 민준이는요? 옥순 씨가 말했어요. 지금 가족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저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면서요. 이대로 가다간 파산할 거라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옥순 씨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카드를 정지시키고 수빈이와 제대로 대면하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 않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카드부터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했어요. 상담원에게 카드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어요. 분실하셨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일단 카드만 정지시켜달라고 했어요.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돌렸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는 없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지시켰다고요. 수빈이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카드니까 제가 정지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쓰지 말라고요. 수빈이가 화를 냈습니다. 당장 카드를 다시 살리라고 소리쳤어요. 안 그러면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수빈이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난 게 분명했죠. 수빈이가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당장 카드를 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요. 이미 너무 많이 썼다고요. 수빈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사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고요. 밥값, 전기세, 수도세 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쓴 2천만 원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1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계산법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고요? 매일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는 건 공짜냐고요? 수빈이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면서요. 며느리 집에 왔으면 일 좀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가사도우미냐고요. 수빈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뭐 하러 여기 왔냐고요. 손주 보러 왔으면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수빈이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내일까지 카드를 안 살리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나가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새를 놓았고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계속 저를 이용하려 들게 뻔했거든요. 새벽녘 결심했어요. 나가겠다고요. 이 집에서 나가서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면이요. 수빈이뿐만 아니라 아들 도현이와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간단한 생활용품뿐이었죠. 짐을 싸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수빈이가 나와서 아침이 없냐고 물었을 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안 했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고요. 도현이도 불러달라고요. 수빈이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도현이를 불렀어요. 도현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집을 나가겠다고요. 도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빈이가 제 카드로 2,300만 원을 썼다는 것, 저를 하녀처럼 부렸다는 것, 공짜로 얹혀 산다고 무시했다는 것까지요. 도현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이를 쳐다봤지만 수빈이는 시치미를 뗐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비웃었어요. 가고 싶으면 가라면서요. 어차피 필요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미련이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카드값은 갚으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수빈이는 코웃음 쳤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당황한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짐을 들고 나왔어요. 민준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하지만 지금은 가야 한다고요. 민준이를 떼어내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을 나서는 순간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시라면서요.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요. 하지만 도현이가 계속 붙잡았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결국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소파에 앉았을 때 수빈이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얼굴이 이제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도현이가 수빈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카드로 그렇게 많이 썼냐고요. 수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자기도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대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활비를 댄다고 해서 남의 카드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고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면서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가족이면 허락도 없이 2천만 원 넘게 써도 되나요? 이게 상식인가요? 도현이가 수빈이를 말렸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수빈이는 도현이에게도 화를 냈어요. 당신은 왜 맨날 엄마 편만 드냐고요. 자기는 이 집 며느리로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데 그 정도 쇼핑으로 푸는 게 뭐가 잘못이냐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푼다고 남의 카드로 2천만 원을 쓰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수빈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 않냐고요. 밥 먹고 자는데 돈 안 들고 민준이만 봐주면 되는데 얼마나 좋으냐면서요. 저는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편하게 지낸다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편한 거냐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돌보고 이게 전부 공짜로 해주는 거냐고요. 수빈이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80도 아니고 68인데 왜 이렇게 부려먹냐고요. 수빈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 하러 여기 왔냐고요. 손주 보러 왔으면 일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손주 보러 온 게 잘못인가요? 도와주러 온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만 당해야 하나요? 카드까지 마음대로 쓰이고 하녀 취급받아야 하나요? 도현이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거냐고요. 수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편리한 가사도우미라고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가사도우미라니요. 수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집안일에 시간 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했다면서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돈에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카드 몇 푼 쓴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서요.
몇 푼이라고요? 2,300만 원이 몇 푼인가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수빈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갚을 거냐고요? 수빈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유 생기면 갚겠다고요. 여유 생기면이라니요. 그게 대체 언제냐고 물었더니 수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갚을 생각이 없구나. 처음부터 제 돈을 털어먹을 생각이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좋다고요. 그럼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요. 수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이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진정하시라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고할 거라고요.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요. 수빈이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어차피 가족 간의 일이라 경찰도 개입 안 한다면서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하겠다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수빈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나 봅니다. 도현이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하자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어쩔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나가면 민준이를 누가 돌보냐면서요.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그 아이를 버리고 가는 거냐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사랑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수빈이가 냉소했습니다. 결국 손주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냐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중이 중요한 거라고요. 저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못 있겠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했다고요. 어머니께 사과하라고요. 하지만 수빈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당장 나가겠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고요.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짐을 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또 울면서 매달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수빈이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시 올 생각 없다고요. 그리고 카드값은 꼭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는데 말이죠. 로비에 내려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옥순 씨였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왔다고 말했어요. 옥순 씨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죠. 옥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걸으면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이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옥순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옥순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들어오라며 짐을 받아줬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옥순 씨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옥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한 거라고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옥순 씨는 제 등을 토닥여 줬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쉬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라고요. 당장 급한 건 없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옥순 씨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요를 깔고 누웠지만 편안했어요. 수빈이네 집에서 잘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카드값은 반드시 받아내겠다고요. 수빈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요.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옥순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옥순 씨가 말렸습니다. 오늘은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옥순 씨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옥순 씨가 조언을 해줬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보라고요. 카드 사기에 대해 상담을 받으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과 가게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입자가 있으니 연락해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요. 저는 옥순 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모레 오전에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집 세입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 일찍 나갈 수 있는지 물었어요. 세입자는 이해해 줬습니다. 한 달 후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 달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다시 제 공간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날 오후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고요. 걱정 말라고요.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오시라고요. 수빈이랑 얘기해서 사과하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생각 없다고요.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현이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카드값 2,300만 원,
한 달 안에 갚으라고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도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모레 아침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수빈이가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2,300만 원이나 쓴 것, 갚지 않겠다고 한 것까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이라고요. 명예도용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카드를 만들고 사용한 건 명백한 범죄라면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냐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고소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순 씨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옥순 씨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됐다고 끝까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이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요. 돈만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도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돈이 없다고요. 시간을 좀 달라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라고요.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도현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소장이 완성됐다면서요. 법률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어요. 3일 안에 돈을 갚으면 고소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이는 애원했어요. 시간을 더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고소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돈을 갚으라고요. 도현이가 말했어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다고요. 오늘 안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자정까지라고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이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정말 돈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또 속는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계좌 입금 알림이었어요. 2,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멍했어요. 정말 갚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금했다면서요. 이제 고소는 안 하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안 하겠다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현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옥순 씨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순 씨는 기뻐하며 축하해 줬어요. 정말 잘 됐다고요.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가족은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집세입자가 나간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비운다고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옥순 씨가 도와줬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두 사람이 하니 금방 끝났습니다. 옥순 씨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옥순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었죠. 옥순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힘내라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옥순 씨를 꼭 안았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 풍경이 익숙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고향이었죠. 역에 내려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낯익은 골목길, 익숙한 공기.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환기를 시켰어요. 몇 시간 만에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밤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장 풍경이 반가웠어요. 아는 분들이 반겼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왜 가게 문을 닫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다고요. 가게 자리를 보러 갔습니다. 아직 비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부동산에 들러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다시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뉴는 뭘 할지, 언제 열지 생각했어요. 받은 2,300만 원 중 일부는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축하고요. 일주일 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오랜만이라며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서울에서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민준이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고 말했죠. 민준이는 언제 올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할머니가 준비되면 꼭 보러 가겠다고요. 민준이는 약속이라며 손가락을 걸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그래야 아이를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며칠 후 도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걱정 말라고요. 도현이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빈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요. 언젠가 용서해달라면서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도현이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어머니 건강 챙기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평온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요. 가게 일도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반찬 만드는 게 즐거웠어요. 저녁에는 산책을 다녔습니다. 익숙한 동네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죠. 서울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옥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옥순 씨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면서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옥순 씨가 없었으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2달쯤 지났을 때 가게가 안정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생활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만족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분도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그분은 놀라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자기도 제대로 맞설 거라면서요. 저는 격려해 줬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종종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석 달째 되는 날, 민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냐고 울먹였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만나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가기로요. 하루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도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이 보러 가겠다고요. 도현이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만나지 않겠다고요. 민준이하고만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도현이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수빈이가 일부러 외출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운 내 손주였죠.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하루 종일 민준이와 놀았습니다. 공원에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아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울며 매달렸어요. 가지 말라고요. 저는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곧 또 올게. 민준이 잘 있으라고요. 민준이는 약속하라며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약속했어요.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온 게 잘한 일이었다고요. 민준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저도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잃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제 삶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다고요.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요. 누군가는 제가 가족을 버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나 자신을 지킨 거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존중받으니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